2016년 12월 4일 프랑스 부장송에 있는 한 학생 기숙사 감시 카메라에는요, 21살 일본인 유학생 나루미 구로사키의 마지막 모습이 찍혔습니다. 영상에는요, 나루미는 기숙사 방 안으로 들어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요, 다시 밖으로 나오는 모습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경찰은 나루미의 기숙사 방을 수색해요. 그런데 방 안이 너무 조용했어요. 누군가가 급하게 떠난 흔적도, 격렬한 다툼의 흔적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곳엔 나루미는 없었습니다. 당시는 12월, 매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나루미의 코트는 그대로 벽걸이에 걸려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지갑이 놓여 있었고요. 그 안에는 현금 565유로, 한국 돈으로 현금 99만 원 정도와 은행 카드들이 그대로 들어 있었어요. 신발도, 교통카드도, 노트북도, 그리고 나루미의 옷들도 모두 방 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이건 마치 나루미가 잠깐 어디 다녀오려 했던 것처럼요. 그런데 사라진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큰 주황색 여행 가방 하나, 담요, 여권, 그리고 휴대전화. 사라진 건 그것뿐이었어요. 나루미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요. 그날 밤 진실을 증명해줄 결정적인 증거 역시 보이지 않았습니다. 흉기 같은 것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사는 처음부터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루미의 가족에게 이상한 메시지들이 도착하기 시작해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나루미가 직접 보낸 것처럼 보였어요. 메시지에는요, 여권에 문제가 좀 생겨서 어디 잠깐 다녀와야 할 것 같아. 걱정하지 마. 금방 해결될 거야. 그리고 사실 나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 지금은 그 사람과 함께 있어. 당분간은 연락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지만 나중에 밝혀진 사실은 달랐습니다. 그 메시지들은 나루미가 보낸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그날 밤 나루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방 안에서는 정말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그리고 왜 이 사건은 거의 10년에 걸쳐서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을까요? 프랑스, 일본, 칠레, 세 나라가 얽힌 이 사건은 결국 세 차례의 형사 재판으로 이어졌고요. 올해가 되어서야 마침내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 사람이 종신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인데요. 오늘 그녀의 미제노트 파일에서는 2016년 12월 4일 프랑스에서 한 학생이 기숙사로 들어간 뒤 다시는 살아 돌아오지 못한 21살 일본인 유학생 나루미 구로사키 실종 사건을 따라가 볼게요. 나루미 구로사키는 1995년 7월 23일 일본 도쿄 에도가와구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다이코 그리고 두 자매인 호나미와 쿠르미와 함께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나루미를 아는 사람들은요, 그녀를 이렇게 기억해요. 책임감이 강한 사람, 진지한 사람, 한번 목표를 세우면 묵묵히 끝까지 해내는 사람, 학업에도 늘 성실했고요. 성적도 늘 항상 상위권이었어요. 그렇다고 나루미가 공부만 하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녀는 춤추는 것을 좋아했대요. 그리고 국제학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다양한 언어를 배우는 걸 좋아했고요.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일에도 늘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나루미에게는요, 오래전부터 꿈이 하나 있었어요. 대학에 가면 꼭 해외에서 한번 공부해보고 싶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나루미는 장학금을 받았고 일본의 명문 국립대학인 스쿠바 대학교에 진학합니다. 도쿄에서 기차로 약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대학이었죠. 그곳에서 사회과학을 전공하면서 언어와 국제 관계를 집중적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루미는 학교 안에서도 조금씩 눈에 띄기 시작해요. 그녀의 대학 생활을 가까이서 지켜봤던 연구원 제레미는 나루미를 이렇게 기억해요. 나루미는 정말 집중력이 좋은 학생이었어요. 한번 시작하면 쉽게 흐트러지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배우려는 열정이 분명했어요. 입학한 순간부터 나루미는 학업에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태도들이 그녀를 더 돋보이게 만들었죠. 대학 1학년 때 나루미는 춤 수업을 계속 듣고 싶어 했어요. 나루미가 춤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하지만요, 그녀는 결국 춤 수업 대신 아르바이트를 선택합니다. 그 이유는요, 가족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나루미의 어머니 다에코는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나루미는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자신도 어떻게든 가족을 돕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포기하는 선택이라고 해도요. 춤을 배우고 싶었지만요. 가족을 위해 일을 택했던 거예요. 이 부분은 나루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크게 말하지 않아도 나루미가 얼마나 가족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는지 느껴지죠. 나루미는 학교 수업과 과제,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도 가족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언니 호나미도 대학 시절의 나루미를 떠올리면서요. 아무리 바빠도 가족과 연락을 끊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전화로도 라인 메신저로도 늘 꾸준히 연락을 주고 받았대요. 나루미는 갑자기 사라질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설명도 없이 가족과의 연락을 끊을 사람도 아니었죠. 그런데 2016년 8월, 오랫동안 노력한 끝에 나루미는 드디어 기회를 잡게 됩니다. 그녀는 해외 유학 장학금을 받게 되었어요. 나루미가 공부하게 된 곳은요, 프랑스와 스위스 국경 근처에 있는 조용한 도시 브장송이었습니다. 파리처럼 번잡한 곳은 아니었고요. 조용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곳에 있는 응용 언어학 센터에서 프랑스 언어학을 공부하게 된 거였죠. 나루미는 그 누구보다 기뻐했어요. 오랫동안 꿈꿔왔던 유학이 마침내 현실이 되었으니까요. 그녀는 짐을 싸서 프랑스로 떠났고 캠퍼스 안에 있는 학생 기숙사 106호에 들어가 살게 됩니다. 그곳은 여러 학생 숙소 건물이 모여있는 구역이었어요. 프랑스에서의 생활은요, 처음엔 아주 순조로워 보였어요. 나루미는 친구도 많이 사귀었고 매주 일요일마다 춤 수업에도 나갔어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도 공부는 꾸준히 이어갔죠. 그 시기에 나루미는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해 보였대요. 모든 것이 자신이 꿈꾸던 방향으로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나루미에게는요,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2년 전 일본에서 시작된 한 남자와의 관계였습니다. 끝난 줄 알았지만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죠. 그 상대는 칠레 출신의 남성, 니콜라스 움베르토 세페다 콘트레라스였어요. 이제 니콜라스에 대해 이야기해 볼 텐데요. 니콜라스 세페다는 2014년 여름 일본 스쿠바 대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일본에 왔습니다. 당시 그는 24살이었어요. 그는 칠레 남부의 도시 테무코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 움베르토와 아나루, 그리고 쌍둥이 자매들과 함께였죠. 그의 아버지 움베르토는요, 당시를 이렇게 떠올렸어요. 테무코는 비도 많이 오고 날씨도 꽤 추운 편이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집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았죠. 덕분에 우리 가족은 서로 정말 가까웠습니다. 실제로 니콜라스의 가족은요, 유난히 돈독한 편이었다고 해요. 아버지는 통신회사에서 고위 관리직으로 일했습니다. 어머니는 지방 정부에서 근무했고요. 처음에는 테무코 시청 인사부에서 일했고 나중에는 현직 상원 의원의 개인 비서로도 일했습니다. 니콜라스 역시 가족과 매우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그는 음악을 좋아했고 DJ 활동도 했습니다. 또한 운동도 좋아했대요. 달리기와 사이클을 즐겼고 칠레 산티아고에 열린 마라톤도 2번이나 완주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상당히 건강하고 활동적인 사람이었어요. 학업 성적도 물론 좋았대요. 그는 칠레 대학교에서 경영학 학위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2014년 여름 교환학생으로 일본에 오게 됩니다. 그가 공부하게 된 곳은 나루미가 다니던 스쿠바 대학교였어요. 그리고 그해 10월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 열린 작은 모임에서 니콜라스는 나루미를 처음 만나게 되죠. 당시 나루미는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직후였습니다. 나루미는 19살, 니콜라스는 24살이었어요. 두 사람은 만나자마자 금세 가까워졌어요. 서로의 모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사이는 아니었기 때문에요. 대화는 주로 영어로 이어졌습니다. 함께 보내는 시간도 점점 늘어났어요. 그리고 2015년 초가 되자 두 사람은 꽤 진지한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루미는 칠레까지 가서 니콜라스의 부모님과 가족들을 만났대요. 니콜라스의 아버지 움베르토는 그때를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아들이 나루미를 많이 좋아했어요. 가족들에게 소개할 때도 꽤 진지한 편이었죠. 그래서 저는 두 사람이 오래 만날 줄 알았습니다. 니콜라스 역시 나루미의 가족을 만났어요. 심지어 일본에 있는 나루미의 집에서 몇 달씩 머무르기도 했습니다.
나루미의 어머니가 니콜라스를 정식으로 처음 만난 건 2015년 3월이었습니다. 나루미가 새 아파트로 이사하던 때였죠. 그때 가족들이 보기엔요, 니콜라스가 꽤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대요. 말도 친절하게 했고, 나루미를 도와주려는 모습도 있었다고 해요. 아, 나루미가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그래, 꽤 괜찮은 청년 같네. 하고 안도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인상은 곧 바뀌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들도 알게 된 거죠. 니콜라스가 사실은 나루미를 지나치게 통제하려 했다는 걸요. 두 사람은 돈 문제라도 자주 다퉜고요. 니콜라스의 질투 때문에도 많이 싸웠대요. 나루미의 어머니에 따르면 니콜라스는 나루미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연락하는지까지 신경을 썼다고 해요. 심지어는 그 사람은 왜 연락해? 그 남자는 삭제하면 안 돼? 앞으로는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해요. SNS에 있는 남자친구들을 지우라고 요구했고, 남자들이 나루미 집에 오는 것조차 못마땅해 했다고 해요. 그런데 가족들이 보기엔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작 니콜라스 본인은 여자친구 집에 머물고 있었거든요. 가족들은 그 모습이 선뜻 납득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루미에게는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그렇게 요구하면서 본인은 전혀 다르게 행동하고 있었으니까요. 나루미의 언니는 니콜라스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언니에게 달라붙어 있는 사람 같았다고요. 그만큼 니콜라스가 나루미 곁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였고요. 가족과 함께 보내야 할 시간까지 방해받는 느낌이었다고 해요. 나루미는 이런 문제들을 대부분 혼자 감추고 있었습니다. 가족에게 전부 털어놓지는 않았던 거죠. 하지만 가족들이 본 것만으로도 두 사람의 관계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다는 건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바꿔놓을 기회가 찾아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2016년 8월, 나루미는 장학금을 받고 프랑스로 떠났습니다. 그녀는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린다는 생각에 무척 설레고 있었어요. 낯선 나라, 새로운 학교, 새로운 사람들. 나루미는 그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프랑스에 도착한 지 2달쯤 지났을 무렵, 나루미는 니콜라스와의 관계를 완전히 끝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시작해요. 그 사람은 프랑스인 공대생 아르튜르 델 피콜로였습니다. 나루미가 프랑스에 도착한 직후인 그해 8월, 그녀는 아르튜르를 만나게 돼요. 아르튜르는 막 일본 스쿠바 대학교에서 1년 동안의 유학을 마치고 프랑스로 돌아온 상태였어요. 아르튜르는 일본어를 계속 쓰고 싶어 했대요. 그 감각을 계속 유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두 사람은 금세 가까워졌어요. 그런데 아르튜르는 나루미를 알아갈수록 무언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대요. 나루미가 무거운 짐을 혼자 안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고 해요. 마치 어떤 문제가 계속 그녀를 짓누르고 있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결국 나루미는 아르튜르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나 사실 프랑스에 와서도 계속 마음이 복잡해. 정리되지 않은 관계가 하나 있는데 그게 여기 생활까지 힘들게 만들고 있어. 아르튜리는 그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나루미가 마음을 열 때마다 곁에서 위로해 주었대요. 그리고 10월, 나루미가 니콜라스와 공식적으로 헤어진 뒤 나루미와 아르튜르는 처음으로 키스를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고요. 그 두 사람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깊어졌습니다. 함께 식당에 가고 캠퍼스에서 시간을 보내고 크리스마스 마켓도 구경했습니다. 연말에는 스키 여행 계획까지 세웠대요. 어느 날 나루미는 즉흥적으로 영상통화를 켜고 아르티르를 가족에게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 시기에 나루미는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친구들도 가족들도 그 변화를 느꼈다고 해요. 나루미가 예전보다 훨씬 자주 웃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마침내 조금은 편안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나루미의 마음 한쪽에는 무거운 것이 남아 있었어요. 니콜라스가 이별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나루미는 이미 프랑스에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걱정하고 있다고 털어놓은 적이 있었는데요. 니콜라스가 정말로 자신을 찾아 프랑스까지 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당시 니콜라스는 일본에서 학업을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점점 더 집착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소유욕도 강해지고 있었죠. 그는 나루미에게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냈어요. 반복해서
계속. 그리고 그건 두 사람의 관계가 끝났다는 사실을 니콜라스가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했어요. 그의 메시지에는 모욕적인 말이 담겨 있었고요. 말다툼이 이어졌고 나루미를 통제하려는 내용도 가득했습니다. 두 사람이 아직 교제 중이던 시절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나루미가 프랑스에서 아르티르라는 새 친구를 알게 되자 니콜라스는 그 사람을 SNS에서 모두 지우라고 요구했습니다. 나중에 나루미의 남자친구가 되는 바로 그 아르티르를 말이죠. 하지만 나루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때부터 니콜라스는 자신이 상황을 더 이상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데일리 모션이라는 플랫폼에 영상을 하나 올립니다. 그것도 공개 영상이었어요. 그리고 그 영상에서 그는 직접 나루미에게 말을 걸었어요. 이상한 일이었죠.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왜 굳이 공개 플랫폼에 이런 걸 올렸는지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영상 속에서 니콜라스는 나루미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몇 가지 조건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는 영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누구든지, 그리고 나루미. 이 영상은 제 입장을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나루미는요, 몇 가지 잘못된 행동을 했고, 그래서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대체 무슨 말이었을까요? 두 사람이 사적인 관계를 왜 공개 영상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걸까요? 왜 나루미가 따라야 할 조건을 사람들 앞에서 말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의 가족이 이 영상을 봤는지, 그리고 나루미의 가족이 이 영상을 봤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상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장면이었어요. 그는 마치 자신에게 나루미를 통제할 권리가 있다고 믿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 영상은 2016년 9월 7일에 업로드되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3개월 뒤 나루미는 사라졌어요. 2016년 12월 14일 나루미가 다니던 프랑스 응용 언어학 센터에서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어요. 나루미가 일주일 넘게 수업에 나오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나루미는 아무 말도 없이 수업에 빠질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실제로 그녀가 프랑스에 온 뒤 4개월 동안 결석한 날은 전부 합쳐도 겨우 5일 정도였대요. 그런 학생이 일주일 넘게 보이지 않자 교수들이 심각하게 걱정하기 시작한 거죠. 다음 날인 2016년 12월 15일, 경찰은 나루미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녀의 기숙사 방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방 안에는 나루미는 없었어요. 경찰이 방을 둘러봤을 때 방은 평범해 보였대요. 오히려 깔끔했다고 해요. 그런데 친구들에게는 바로 그 점이 이상하게 느껴졌다고 하는데요. 친구들의 말에 따르면요, 나루미는 자기 방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사람은 아니었대요. 오히려 꽤 어질러 놓고 지내는 편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날 방은 거의 흠잡을 데 없이 깨끗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경찰은 방 안에서 어떤 몸싸움의 흔적이나 피해 흔적이나 눈에 띄는 이상한 흔적도 없었어요. 하지만 눈에 걸리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루미의 겨울 코트. 그 코트는 문 옆 벽걸이에 그대로 걸려 있었는데요. 그때의 그 시기는 12월의 프랑스 동부, 바깥 기온은 영하로 떨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코트는 나루미가 가진 유일한 겨울 외투였대요. 만약에 나루미가 밖으로 나갔다면 반드시 입고 나갔어야 할 옷이었죠. 그런데 그 코트가 방 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경찰도 그 점을 이상하게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책상 위에서는 지갑이 발견됐습니다. 지갑 안에는 현금 100만 원 정도가 그대로 들어 있었고요. 은행 카드들도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노트북도 있었습니다. 교통카드도 그대로였어요. 경찰은 옷장도 확인했는데요. 신발, 옷, 액세서리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그렇다면요, 나루미의 물건은 거의 다 이 방 안에 있는데 왜 그녀는 일주일 넘게 수업에 나타나지 않은 걸까요? 겨울 코트도 없이, 갈아입을 옷도 없이, 중요한 소지품도 없이 정말 어디론가 스스로 떠난 건가? 그렇게 보기는 어려웠어요. 방에서 사라진 것으로 보이는 건 몇 가지 뿐이었어요. 큰 주황색 여행 가방, 침대에 있던 담요, 여권, 그리고 휴대전화. 자신의 물건 대부분을 두고 떠나면서 그 여행 가방 안에는 대체 무엇을 챙겨 넣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 방 안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경찰 역시 같은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전혀 맞아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프랑스 수사관들은 나루미의 방에 있던 여러 물건에서 지문을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납치와 불법 감금 혐의로 수사를 시작해요. 수사관들은 최대한 빨리 도시 곳곳에 실종자 전단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기 위해서요, 여러 사람에게 연락하기 시작했죠. 나루미가 실종된 직후 며칠 동안의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수사가 막 시작되던 바로 그 시점, 나루미의 SNS 계정과 휴대전화에서는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루미의 휴대전화에서 어머니에게, 언니에게, 일본에 있는 친구들에게, 그리고 춤 선생님에게 메시지들이 보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지들이 어딘가 수상했습니다. 메시지 속 나루미는 자신은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권 문제가 생겨서 그걸 해결하러 리옹에 있는 일본 영사관으로 가야 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나오는 리옹은요, 부장송에서 약 3시간 정도 떨어진 곳이었어요. 하지만 가족과 친구들은 그 메시지를 보자마자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대요. 문법도 어색했고요. 표현 방식도 이상했대요. 무엇보다 나루미답지 않았어요. 게다가 더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나루미가 실제로 이용해야 할 영사 업무는 리옹이 아니라 스트라스부르의 정식 영사관 소관이었어요. 리옹에는 단순한 행정사무소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루미라면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녀가 스트라스부르가 아니라 3시간이나 떨어진 리옹으로 가겠다고 했던 걸까요? 그 직후 나루미의 어머니는 또 다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아르튜르의 사진이 함께 첨부되어 있었어요. 메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최근에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저는 혼자 여행을 떠날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아르티르를 알고 있었습니다. 나루미가 몇 주 전 영상 통화를 해서 가족에게 직접 소개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왜 메시지는 마치 어머니가 아르티르를 처음 보는 것처럼 그를 소개하고 있었을까요? 그 점이 어머니에게는 너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한편 나루미의 언니도 가족 단체 채팅방에서 또 다른 메시지를 받게 돼요. 그 메시지에는 다음 주에 룩셈부르크에 갈 예정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어서 연락을 하지 못할 거라는 내용도 있었죠. 하지만 이건 역시 앞서 말한 리옹 여권 문제 이야기와는 전혀 맞지 않았어요. 게다가 애초에 여권 문제를 해결하러 간다는 장소 자체도 맞지 않았죠. 가족에게는 이 작은 부분 하나하나가 모두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언니와 어머니는 서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같은 결론에 도달했죠. 이건 나루미가 아니다. 두 사람은 강하게 확신했어요. 한편 프랑스에서는 수사관들이 나루미의 마지막 행적을 다시 맞춰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를 본 사람이 누구인지, 그날 그녀가 어디에 있었는지 하나씩 확인하고 있었죠. 동시에 경찰은 나루미의 휴대전화 위치 정보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치 정보가 확보되자 경찰이 가장 먼저 조사한 사람은요, 나루미의 남자친구 아르티르였어요. 아르티르는 나루미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게다가 경찰은 아르티르가 자신들보다 먼저 나루미의 기숙사 방에 들어갔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며칠 동안 여자친구와 연락이 닿지 않자 아르티르는 친구 한 명과 함께 기숙사 관리인을 찾아갔대요. 그리고 부탁해서 나루미의 방문을 열게 했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나루미는 방 안에 없었다고 해요. 아르튜리는 방에 들어간 뒤 경찰에 신고했어요. 여기서 분명히 해둘 점이 있는데요. 학교 측의 신고와는 별개의 일이었습니다. 학교는 나루미가 일주일 넘게 수업에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따로 경찰에 신고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가게 된 계기였어요. 반면 앞서서 아르티르가 먼저 경찰에 연락해서 여자친구가 기숙사 방에 없다고 말한 것만으로는 즉각적인 대규모 수사가 시작되지는 않았던 거예요. 이후 조사 과정에서 아르튜르는 수사관들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말했어요. 특히 나루미를 마지막으로 본 날, 2016년 12월 4일 월요일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리고 그 주말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이야기했습니다. 나루미가 사라지기 전날 밤, 그녀와 아르티르는 토요일을 함께 보냈어요. 두 사람은 부장성 크리스마스 마켓을 함께 구경했고요. 그리고 그날 밤, 나루미는 아르티르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인 12월 4일 일요일 아침, 나루미는 자신의 기숙사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는 평소처럼 주간 댄스 수업에 참석했고, 오후 4시쯤 수업이 끝났을 때였어요. 나루미는 캠퍼스에서 아르투르와 다른 친구 한 명을 잠시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인사를 했고, 아르투르에게 짧게 키스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향했죠. 그것이 아르투르가 나루미를 본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다음 날인 12월 5일 월요일, 아르투리는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했지만 아무 답장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건 매우 이상한 일이었어요. 두 사람은 평소에 늘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연인 사이였으니까요. 나루미가 전혀 답장을 하지 않자 아르투리는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는 나루미의 기숙사 방으로 향합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 서서 계속 두드리고 있던 그때 갑자기 나루미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메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대요. 직접 얼굴을 보고 말하고 싶었지만 더는 못 견디겠어. 다른 남자를 만났어. 조금 뒤 나는 이제 너의 작은 나루미가 아니야. 나는 네가 소유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야. 지금은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해. 아르투르는 그 메시지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상처도 받았어요. 하지만 그는 나루미에게 시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더 이상 나루미를 귀찮게 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아르투르가 경찰에게 설명한 내용이었어요. 물론 수사관들은 그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휴대전화와 아파트를 조사했죠. 그리고 확인 결과 그의 말은 사실로 드러났어요. 여러 사람이 12월 5일 아르투리를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루미의 방 근처에도 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어요. 수사관들은 사실상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셈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경찰은 아르투르가 조사 과정에서 했던 한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나루미의 전 남자친구 니콜라스를 언급했었어요. 니콜라스는 질투심이 강했고 소유욕도 심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리고 나루미가 이별 문제로 매우 힘들어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르투르는 또 한때 니콜라스가 나루미의 페이스북 계정을 해킹한 적도 있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처음에 수사관들은요, 이 가능성을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이렇게 봤어요. 설마 칠레에 있는 남자가 전 여자친구를 해치려고 지구 반대편인 프랑스까지 오겠어? 너무 과한 추측처럼 보였던 거예요. 당시 경찰은 니콜라스가 프랑스 근처에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가 나루미의 실종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할 이유도 없었겠죠. 하지만 곧 나루미의 휴대전화 위치 정보가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는요, 모든 것을 바꿔놓게 돼요. 수사관들은 나루미의 휴대전화 기록을 확인하던 중에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어요. 12월 4일 저녁, 나루미의 휴대전화가 부장송 외곽에 있는 한 식당 근처 기지국 신호에 잡혔어요. 그곳은 부장송에서 남쪽으로 약 25km 떨어진 오르낭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식당 이름은 라타브 드 구스타브. 수사관들은 곧바로 그 식당에 연락했어요. 그런데 직원들이 그날 밤의 일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녁 7시쯤 젊은 아시아 여성 한 명과 한 남성이 식당에 들어왔다고 했어요. 두 사람은 그곳에서 약 3시간 동안 머물렀습니다. 수사관들은 물었어요. 계산은 어떻게 했나요? 직원들의 대답은 수사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날 결제는 니콜라스 세페다 명의의 칠레은행 카드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사진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직원들은 그날 식당에 왔던 두 사람이 나루미와 그녀의 전 남자친구 니콜라스였다고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수사관들은 한 가지를 떠올립니다. 아르티르가 말했던 그 남자, 나루미가 통제적이고 집착적이라고 묘사했던 전 남자친구, 그리고 나루미가 프랑스까지 찾아올까봐 걱정했던 바로 그 남자. 그 남자가 나루미가 사라진 바로 그날 밤, 실제로 프랑스에 있었던 겁니다. 이건 엄청난 발견이었어요. 수사는 그 순간부터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해요. 수사관들은 곧바로 니콜라스가 언제 프랑스로 들어왔는지, 그리고 그동안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하나씩 확인해 나갔죠. 먼저 확인한 것은 렌터카 기록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예약된 차량이 실제로 발견됐습니다. 니콜라스는 소형 차량 한 대를 빌렸어요. 그는 11월 17일 아직 칠레에 있을 때 차량을 예약했습니다.
그리고 11월 30일 프랑스 디종에서 차량을 인수했어요. 반납한 날짜는 12월 7일이었습니다. 렌터카 회사는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차량에 GPS 추적 장치를 설치해 두고 있었습니다. 그 장치는 차가 이동한 모든 위치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수사관들은 바로 그 기록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니콜라스가 렌터카를 인수한 첫날 밤, 그가 곧바로 부장송으로 향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차량은 새벽 1시쯤 나루미의 학생 기숙사 근처에 도착해요. 그리고 오전 8시까지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니콜라스의 차량은 다시 그곳으로 돌아왔습니다. 12월 30일부터 매일같이 그 차량은 나루미의 기숙사 주변 거리를 반복해서 돌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나루미도 모르는 사이 며칠 동안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처럼 수사관들에게는 너무 이상한 움직임이었어요. GPS 기록에는 니콜라스를 더 의심하게 만드는 이상한 움직임이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12월 1일, 그 차량은 돌이라는 마을 남쪽의 외딴 숲 지역에 멈춰 있었어요. 그곳은 부정성에서 약 50km 떨어진 곳이었어요. 주변에는 두 개의 강이 흐르고 있었고요. 사방은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어요. 나무로만 가득 찬 곳. 그러니까 관광객이 일부러 찾아갈 만한 이유도 딱히 없어 보였어요. 게다가 당시 계절에는 오후 4시 30분만 되어도 밖이 완전히 어두워졌거든요. 굳이 가서 볼 만한 것도 거의 없던 시간이었죠. 그런데 니콜라스는 그곳에 2시간이나 넘게 머물렀습니다. 이 움직임 역시 수상했어요. 근데 왜 혼자서 그 숲속에 있었던 걸까? 혹시 그 지역을 미리 살펴보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같은 날, 니콜라스가 그 숲 근처를 오가던 시간대에 디종을 지나며 한 슈퍼마켓에 들렀다는 사실도 확인돼요. 수사관들은 그의 카드 사용 기록을 확보합니다. 구매 내역에는 그날 니콜라스가 산 물건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5리터짜리 휘발성 석유 연료통, 성냥 한 상자, 표백제와 세제가 들어있는 스프레이 한 병, 총 금액은 약 6,000원 정도가 조금 넘었어요. 이쯤 되자 수사관들도 니콜라스를 단순한 전 남자친구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나루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몰래 프랑스로 날아온 남자. 며칠 동안 전 여자친구의 기숙사 주변을 맴돌면서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어두운 시간에 외딴 숲을 찾았고 그리고 같은 날 인화성 연료와 표백제를 구매한 이 모든 정황은 너무 수상해 보였어요. 그리고 얼마 뒤 나루미의 기숙사에 살던 두 학생이 새로운 증언을 하면서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그들은 12월 2일 기숙사 건물 안에서 난생 처음 보는 남자를 봤다고 말했어요. 피부가 검게 그을린 듯한 낯선 남성이었다고 해요. 영국인 학생 레이첼은 공용 주방에서 그 남성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대요. 그 남자는 외국 억양으로 말하고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알제리 출신 학생 나디아도 복도에서 그 남성을 봤다고 말했어요. 두 사람은 모두 사진 대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인물을 지목했어요. 니콜라스였습니다. 수사관들은 차량 GPS 기록과 기숙사 CCTV 영상을 대조했습니다. 그 결과 그 낯선 남성이 기숙사 복도에 나타날 때마다 니콜라스의 렌터카 신호도 캠퍼스 근처에서 확인됐어요. 그리고 12월 4일 밤 나루미가 마지막으로 촬영된 CCTV 영상이 있었어요. 밤 10시 58분 나루미와 니콜라스는 함께 렌터카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학생 기숙사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것이 나루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방 안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물론 니콜라스의 행동에는 수상한 점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그를 공식적으로 체포하기에는 아직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요, 방 안에서는 몸싸움의 흔적도 없었어요. 피해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죠. 그때 또 다른 단서가 등장해요. 바로 기숙사 학생들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날 밤 학생들은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어요. 2016년 12월 5일 새벽, 기숙사에 있던 학생 최소 15명이 비명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학생들은 하나같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소름 끼치는 비명이었어요. 듣는 순간 잠이 확 깼어요. 그리고 비명소리가 멈춘 직후 또 다른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쿵!
무언가가 벽이나 바닥에 세게 부딪히는 듯한 소리였어요. 사람인지 물건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고 해요. 기숙사 복도는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그 소리를 들은 학생들은 곧바로 휴대전화를 붙잡았어요. 나만 들은 게 아니지? 방금 그 소리 들었어? 서로에게 메시지를 보내면서 같은 소리를 들은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시작한 거예요. 영국인 학생 레이첼 로버츠도 그날 밤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나 너무 무서워. 방금 누가 살해당하는 것 같은 소리를 들었어. 또 다른 학생 안 로리도 그 순간을 이렇게 기억했어요. 정말 날카롭고 큰 비명이었어요. 분명 여자 목소리였고요. 처음엔 공포영화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계속 들리니까 이건 영화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경찰이 메시지 기록을 확인했을 때 학생들이 서로 연락한 시간은 거의 같은 시각에 몰려 있었습니다. 즉, 여러 사람이 같은 순간에 비슷한 소리를 들었다는 뜻이었죠. 그래서 수사관들은 나루미가 2016년 12월 5일 새벽 자신의 방 안에서 살해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인은 교살 또는 질식사였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그 이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죠. 12월 4일 밤 11시부터 기숙사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일쿨라스 렌터카가 무려 29시간 동안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 하기 전에요. 여기서 잠시 다시 뒤로 돌아가 볼게요. 기억하시겠지만요. 12월 4일 이후 며칠 동안 나루미의 계정에서는 가족과 일본 친구들, 그리고 춤 선생님에게 메시지가 계속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내용은 리옹으로 가서 여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수사관들은요, 이 메시지들 뒤에 또 다른 사실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메오미라는 일본 여성이 경찰을 찾아온 겁니다. 그녀는 니콜라스가 자신에게 연락해서 영어 문장을 일본어로 번역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어요. 니콜라스는 자신이 일본어를 배우고 있는 원어민들이 실제 일상에서 쓰고 있는 자연스러운 표현을 알고 싶다고 설명했대요. 그가 번역해달라고 한 문장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여행을 가고 있어.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없을 거야. 그리고 나는 리옹에 있을 거야. 그런데 놀랍게도 이 문장은 나루미가 사라진 뒤 그녀의 계정에서 전송된 메시지에 그대로 등장했습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너무나 수상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12월 15일, 니콜라스는 다시 메우미에게 연락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들과 나눈 모든 메시지를 삭제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삭제했다는 증거까지 보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리나라는 또 다른 여성도 12월 11일 니콜라스로부터 비슷한 부탁을 받았대요. 니콜라스는 그녀에게도 문장 하나를 일본어로 번역해달라고 했습니다. 최근에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어. 나는 혼자 떠날 거야. 그리고 이 문장 역시 나루미의 계정에서 가족들에게 전송된 메시지에 그대로 등장했어요. 12월 15일, 니콜라스는 리나에게도 모든 대화 기록을 삭제하고 삭제했다는 증거를 보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뿐만 아니었어요. 수사관들은 나루미의 SNS 계정이 접속한 IP 주소가 니콜라스의 IP 주소와 같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나루미가 말했던 리옹 여행도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누군가 나루미의 일본 은행 카드를 사용해서 디종의 한 쇼핑센터에서 부장송에서 리옹으로 가는 편도 기차표를 구매한 사실이 확인됐어요. 그런데 같은 쇼핑센터의 기록을 확인해 보니까요. 그 기차표가 구매된 지 몇 분 뒤 니콜라스의 비자 카드도 같은 장소에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사관들은 리옹행 열차에서 나루미의 좌석 근처에 앉았던 승객들도 모두 조사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 젊은 아시아 여성을 본 기억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무렵 수사관들은 또 다른 기록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나루미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뒤 기숙사 학생들이 비명과 충격음을 들은 뒤 니콜라스의 렌터카는 29시간 동안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12월 6일 새벽 차량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차는 남쪽 돌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니콜라스가 12월 1일에 머물렀던 바로 그 외딴 숲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사관들은 그가 당시 시신을 유기할 장소를 미리 살펴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GPS 기록에 따르면요, 차량은 그 지역에 한동안 머물렀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당시 프랑스의 일출 시간은 오전 9시쯤이었어요. 그러니까 니콜라스가 그 숲에 있었던 시간은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던 거예요. 완전히 어두운 밤이었어요. 수사관들은 이후 12월 7일 니콜라스가 디종에서 렌터카를 반납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렌터카 업체 직원들은 그 차를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유는 차 상태 때문이었는데요. 니콜라스가 반납한 차량은 차 안팎이 온통 진흙투성이었대요. 특히 트렁크와 운전석 쪽에 진흙이 심하게 묻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더러운 상태로 돌아온 차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며 직원들은 진술했어요. 이후 수사관들은 니콜라스의 이동 경로를 계속 따라갔습니다. 그는 스위스로 이동한 뒤 바르셀로나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의사로 일하고 있던 사촌 후안 펠리페가 살고 있었어요. 니콜라스는 한동안 그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지난 시간은 단 나흘이었어요. 그런데 그 나흘 동안 후안은 니콜라스에게서 이상한 질문들을 들었다고 증언했어요. 니콜라스는 질식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물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질식하면 보통 얼마나 걸려? 목이 졸려 숨졌다면 어떤 흔적이 남아? 의사들은 그걸 어떻게 확인해?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요. 질문은 너무나 구체적이었어요. 의사들은 어떤 흔적을 보는지까지 도대체 왜 그런 질문을 했던 걸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촌이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요. 그냥 넘기기 어려웠을 거예요. 질문이 너무 구체적이었으니까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니콜라스는 후안에게 이번 방문에 대해서 SNS에 아무것도 올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던 거예요. 아버지와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지나갔으면 좋겠어. 그런 식으로 말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후 수사망이 점점 좁혀지고 경찰이 후안에게 연락하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니콜라스는 후안에게 전화를 걸어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가족은 힘든 일이 있을 때 서로 도와줘야 하는 거잖아. 후아는 그 말을 침묵하라는 경고처럼 받아들였다고 해요. 아무 말 하지 말라. 또 한 가지, 후아는 니콜라스가 나루미에 대해 이야기할 때 여러 번 과거형을 썼다는 것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었어요. 나루미는 바다를 정말 좋아했었어. 아직 실종 상태였던 사람을 말하면서 마치 이미 과거의 사람처럼 이야기한 겁니다. 후원은 그 말투가 계속 마음에 걸렸다고 해요.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후원에게도 경찰에게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점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계속해서 니콜라스의 행적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사촌과 며칠을 보낸 뒤 니콜라스가 다시 스위스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 후 그는 12월 12일 칠레행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는요, 더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집니다. 나루미의 계정에서 이어지던 모든 활동, 그리고 그 이상한 메시지들, 그 모든 것이 니콜라스가 칠레행 비행기에 오른 바로 그날,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그 시점 이후로는 나루미의 이름으로 단 한 건의 메시지나 게시물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많은 정황이 나왔어요. 언제 어디에 있었는지, 어떤 길로 이동했고, 그리고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설명하기 어려운 장면들까지도요. 그가 얼마나 치밀하게 움직였는지 믿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시신을 유기할 장소를 미리 찾아다닌 것으로 의심되는 동선, 기숙사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던 그 밤, 건물 안 사람들이 들었다는 끔찍한 비명소리, 이 모든 것을 떠올리면요, 나루미가 마지막 순간에 무슨 일을 겪었을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두렵습니다. 그리고 사촌에게 찾아가서 사람이 질식하는 과정과 목이 질린 흔적을 의사가 어떻게 확인하는지 물었다는 사실까지 이 모든 행동은 너무나 섬뜩했어요. 그리고 증거들은 계속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2016년 12월 23일 부장성 검찰은 나루미의 실종 사건을 공식적으로 살인사건으로 재분류했습니다. 그리고 니콜라스에 대한 국제 체포영장을 발부했어요.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일주일 뒤 니콜라스는 자발적으로 칠레 산티아고에 있는 인터폴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어요. 그는 자신이 유럽에 간 이유가 대학원 진학 가능성을 알아보고 관광을 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죠. 또 부장성에서 우연히 나루미를 만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우연이었다고 말했어요. 그는 두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었고 이후 나루미의 방으로 돌아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말했어요.
다른 학생들이 들었다는 그 비명에 대해서도 그는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그건 실제 비명이 아니라 나루미가 개 중에 낸 소리였다고 주장했어요.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루미가 결국 아르티르의 존재를 털어놓았고 그 일로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이제 가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자신은 그대로 떠났다는 거였죠. 다음날 아침 기숙사 뒤편 출구를 통해 나왔다고도 말했습니다. 그의 설명은 이랬어요. 휴대전화가 근처 덤불에 떨어져서 그걸 찾으러 뒤쪽 출구를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 프랑스를 떠났고 그 뒤로는 나루미의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요, 공교롭게도 그 뒤편 출구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프랑스 수사관들은 이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전혀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니콜라스가 나루미의 실종, 그리고 이제는 살인사건으로 분류된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수사관들이 니콜라스를 의심한다고 해서 곧바로 재판이 열릴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를 프랑스로 데려오는 것부터가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인데요. 당시 프랑스와 칠레 사이에서는 범죄인 인도 조약이 없었습니다. 프랑스가 니콜라스를 즉시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없었던 거죠. 칠레 법원을 통해서 하나하나 절차를 밟아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니콜라스의 변호인단은 모든 단계마다 강하게 반발했어요. 프랑스는 2017년 1월 첫 번째 임시 체포 요청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칠레 대법원은 당장은 출국 금지 조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제는 그 출국 금지 조치가 단 2달 동안만 유효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프랑스가 그 기간 안에 정식 범죄인 인도 요청을 제출하지 못하면요, 그 조치는 자동으로 풀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프랑스는 그 기한을 놓치고 말아요. 결국 출국 금지 조치는 해제됩니다. 사건 기록은 보관 처리되었고요. 니콜라스는 칠레에서 다시 자유로운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프랑스와 칠레가 니콜라스의 송환 문제를 두고 공방을 이어가는 동안에도 나루미의 가족들은요, 아무 답도 듣지 못한 채 긴 시간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 시간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가족들은 사랑하는 딸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동생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던 거예요. 진실을 알고 있을지도 모르는 유일한 사람, 니콜라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2017년 6월, 나루미의 어머니 다에코는 니콜라스를 직접 만나기 위해서 칠레로 향합니다. 그녀는 스스로 니콜라스의 행방을 찾아댔습니다. 그리고 비밀리에 그를 미행하기 시작했죠. 다에코가 본 니콜라스는 칠레에서 너무 멀쩡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심지어 행복해 보이기까지 했다고 해요. 어느 날 다에코는 몰래 니콜라스를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때 두 사람은 강 위에 놓인 다리를 건너고 있었대요. 그리고 그 순간 니콜라스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챘다고 합니다. 니콜라스는 바닥을 내려다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냥 그대로 다에코의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곧 사람들 속으로 사라졌어요. 그는 한 번도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어요. 그 이후 수년 동안 나루미의 가족 누구에게도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나루미의 어머니 다에코와 가족들은 절박하게 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다에코는 그 시기에 여러 차례 스스로 생을 끝내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다는 것. 그 시간이 계속되면서 다에코는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하지만 다에코가 버틸 수 있었던, 어쩌면 버텨야만 하는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아직 자신을 필요로 하는 두 딸이 더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루미의 여동생 호나미도 그 시절 힘들었던 그 시간을 이렇게 말해요. 그때 저는 한 달 만에 10kg이나 빠졌어요. 그리고 엄마가 혹시라도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한 번도 1시간 이상 마음 놓고 잠든 적이 없었어요. 호나미는 혼자 돌숲과 강가를 찾아다녔습니다. 맨손으로 나루미를 찾았다고 해요. 그리고 나루미가 아직도 그곳 어딘가를 떠돌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예전 기숙사 방 창문을 찾아가서 언니의 영혼에게 말을 걸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 채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 그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게다가 나루미의 실종과 죽음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약 3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사건은 여러 곳에서 보도됐는데요. 칠레에서도, 프랑스에서도, 그리고 특히 일본에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일본 기자들과 탐사보도 기자들이 나루미 실종 사건을 취재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나루미의 이름이 잊히지 않도록 했어요. 그리고 당국에 계속 압박을 가하면서 다에코와 나루미의 여동생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2019년 11월, 프랑스는 다시 한번 니콜라스의 송환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니콜라스는 가택연금 상태에 놓여 있었어요. 이번에는 프랑스 검찰과 3년에 걸친 수사 결과를 하나의 수사 기록으로 제출했습니다. 그 안에는 GPS 기록도 있었어요. 은행 거래 내역도 있었죠. 그리고 니콜라스가 데일리 모션에 올렸던 그 영상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나루미가 자신과 계속 연애하려면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던 바로 그 영상이었어요. 또 지문 증거, 목격자 진술도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칠레 대법원은 2020년 3월에 열린 4차례의 심리에서 이 모든 증거와 프랑스 검찰의 주장을 검토했습니다. 한편 니콜라스 측 변호인단은 다른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어요. 그들이 주목한 것은 증거로 남아있지 않은 것들이었는데요. 시신이 없다는 점, 방 안에서 폭력이 있었다는 법의학적 증거가 없었다는 점, 사망 원인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모두 정황 증거에 불과하다는 점이었어요. 변호인단은 계속 주장했습니다. 나루미가 꼭 누군가에게 해를 당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 어딘가로 떠났을 가능성도 있고 어딘가에서 사고를 당했을 수도 있어요.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그 모든 주장에 반박했어요. 스스로 사라지기로 마음먹은 사람이 12월 한겨울에 겨울 코트를 두고 떠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전 재산, 모든 은행카드, 자신이 가진 모든 옷, 그런 것들을 그대로 두고 사라질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나루미는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암시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앞으로의 여행 계획도 있었고요. 새로운 연애도 하고 있었습니다. 미래를 기대하고 있던 사람이 주변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채 갑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검찰은 주장했죠. 검찰은 GPS 기록도 강조했습니다. 그 기록은 나루미가 사라진 정확한 시간과 장소에 니콜라스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니콜라스가 트렁크 안쪽까지 진흙이 가득 묻힌 상태로 렌터카를 반납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치열한 공방 끝에 2020년 4월 2일 칠레 대법원은 범죄인 인도를 승인했어요. 물론 니콜라스 측 변호인단은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절차는 또다시 길어졌어요. 하지만 결국 송환은 이루어졌어요. 2020년 7월 23일 공교롭게도 그날은 나루미의 25번째 생일이었습니다. 니콜라스는 산티아고 공항으로 호송됐습니다. 그리고 파리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마침내 나루미가 실종된 지 3년 만에 니콜라스는 프랑스로 송환됐고 나루미 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그가 여론 때문에 송환됐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그에게 불리한 결정적 증거는 없다는 것이었어요. 시신도 없다, 흉기도 없다, 법의학적 증거도 없다. 변호사는 사실상 확실한 증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니콜라스를 범인으로 몰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재판까지 오게 됐다는 거예요. 니콜라스의 아버지 역시 아들이 프랑스로 송환됐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가족에게는 매우 힘든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에 가기만 하면 아들의 결백이 인정될 거라고 진심으로 믿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가는 아들의 모습을 보는 건 힘든 일이었다고 말했어요. 그는 또 확실한 증거도 없이 칠레에서 다른 나라로 사람을 보내버린 것은 칠레 사법제도의 문제를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니콜라스의 아버지 움베르토가 직접 입장을 밝힌 다큐멘터리나 뉴스 프로그램도 있었어요. 그곳에는 아들이 살인 혐의로 체포되고 기소되는 과정을 지켜본 아버지의 심정을 들을 수 있었어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크게 갈립니다. 특히 그의 아버지가 이 사건에 대응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여러 평가가 존재해요. 하지만 적어도 움베르토는 아들이 결백하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이 그런 일을 하지 않았고 좋은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니콜라스는 2022년 3월 부장송에서 재판을 받았어요. 그는 재판 내내 자신이 나루미의 실종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변호인단은 그날 밤 그리고 그 이후 며칠 동안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다른 시나리오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먼저 두 사람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변호인단은 나루미가 니콜라스에게 보낸 편지와 이메일을 제시했어요. 그 안에서 나루미는 행복해 보였고 헤어진 뒤에도 다시 만나고 싶다는 말을 하고 있었어요. 변호인단은 이런 편지와 이메일이 검찰이 그리는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나루미를 전 남자친구를 두려워하던 여성으로 봤어요. 하지만 변호인단은 그 반대라고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루미는 니콜라스를 피해 도망치려 했던 피해자가 아니었다. 여전히 니콜라스에게 감정이 있었고 그 감정에 따라 스스로 행동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식당에서 만난 그날 밤으로 돌아가면 변호인단은 그 만남이 니콜라스가 주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그들은 나루미가 직접 약속을 잡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 아르투르에게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했어요. 전 남자친구와 저녁을 먹으러 간다는 사실을 숨기고 싶어 했다는 주장이었죠. 물론 이것은 변호인단의 주장입니다. 니콜라스의 아버지 움베르토에 따르면 나루미는 그날 밤 아르투르에게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거짓말하는 메시지까지 보냈다고 해요. 그래서 변호인단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루미가 자발적으로 아르투르를 배신했다. 그리고 저녁 식사 후 니콜라스와 함께 방으로 들어가서 관계를 가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니콜라스는 나루미가 그날 밤 매우 적극적으로 소리를 냈다고 주장했어요. 다른 학생들이 벽 너머로 들은 그 소리는 공포에 질린 비명이 아니라 관계 중에 난 소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변호인단은 두 사람이 침대에 누워서 이어폰을 끼고 영화를 보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그때 아르투르가 문을 두드렸다고 했죠. 그리고 조용히 하라는 뜻으로 입술에 손가락을 가져다 댄 사람은 니콜라스가 아니라 나루미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나루미가 아르투르에게 떠나달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그렇게 해서 니콜라스와 방해받지 않고 계속 함께 있으려 했다는 것이었어요. 그 다음부터 변호인단은 초점을 아르투르에게 돌렸습니다. 니콜라스의 아버지는 아르투르에게도 동기가 있었다고 주장했죠. 아르투르 역시 상처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자친구에게 배신당했다고 생각했다면 감정적으로 흔들릴 이유는 충분하지 않았겠습니까? 변호인단은 특히 한 가지 부분을 계속 문제로 삼았어요. 나루미가 실종된 지 며칠 후 나루미의 방에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아르투르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경찰이 들어가 조사를 하고 사진을 찍고 지문을 채취한 뒤에도 아르투르는 두 번째로 그 방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변호인단은 물었어요. 왜 그가 다시 그 방에 들어갔는지. 그 이유가 명확하게 설명된 적이 없다고요. 프랑스 수사관들은 초기에 아르투르도 조사했습니다. 그를 용의자로 본 적도 있었어요. 그의 집을 수색했고 휴대전화도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요. 아르투르는 결국 혐의를 벗었어요. 변호인단은 또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나루미의 시신과 니콜라스의 렌터카를 연결하는 DNA가 없다는 점. 차 안이나 기숙사 방 안에서 폭력적인 몸싸움이 있었다는 증거도 없다는 점이었어요. 그들은 또 하나의 차량도 언급했습니다. 니콜라스가 떠난 지 몇 분 뒤 캠퍼스 안으로 들어온 수상한 차량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차량의 운전자는 끝내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어요.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날 이후 다시는 캠퍼스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단은 그 차량이 나루미의 실종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어요. 니콜라스가 나루미의 기숙사 건물을 뒤쪽 출구로 빠져나간 이유에 대해서도요. 변호인단은 설명을 이렇게 내놓았어요. 그 길이 단순히 더 편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쪽이 주차장과 더 가까웠고 니콜라스는 휴대전화를 그 근처에 떨어뜨린 것 같아서 자신이 지나온 길을 다시 확인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상 다른 이유는 없었다는 거예요. 디종에 있는 슈퍼마켓에서 산 물건들에 대해서도 변호인단은 하나씩 설명했어요. 5리터짜리 연료통은 장거리 운전을 대비해서 산 것이고 성냥갑은 포장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산 거고 청소용품은 차 안에 음식을 흘렸기 때문에 추가 요금을 물지 않으려고 산 것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렌터카 업체 직원들의 말은 달랐습니다.
그 차량은 안팎으로 진흙투성이었어요. 특히 트렁크에는 진흙이 심하게 묻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차를 청소했다는 주장은 직원들이 실제로 본 차량 상태와 잘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변호인단은 다시 반박했습니다. 정말 사람을 죽였다면 차부터 깨끗하게 치우지 않았겠습니까? 즉 숨길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반납한 것이라는 주장이었어요. 변호인단은 또 나루미의 계정에서 전송된 가짜 메시지들도 니콜라스가 보낸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일본인 지인들에게 번역을 부탁한 일도 이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촌에게 질식에 대해 물었다는 것, 또 질식으로 죽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물었다는 것도 아예 그런 일이 없었거나 단순히 기억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인단은요, 검찰이 제시한 주장 하나하나에 대해서 모두 다른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모든 부분을 반박하려 했던 거예요. 하지만 검찰은 그 주장들을 하나씩 무너뜨립니다. 검찰의 논리는 분명했어요. 나루미에게 일어난 일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순간적인 다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것도 아니고 변호인단이 말한 것처럼 여러 가능성이 남아있는 미스터리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이것을 사전에 계획된 범행으로 봤습니다. 니콜라스가 프랑스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부터 이미 계획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루미가 실종되기 전후 며칠 동안 그가 보인 행동들은 질투에 사로잡힌 전 남자친구가 이미 마음을 정하고 그에 맞춰 준비해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어요. 검찰은 가장 처음부터 이야기를 다시 짚었습니다. 니콜라스와 나루미의 관계가 얼마나 위험하게 흘러가고 있었는지, 그리고 니콜라스가 늘 나루미를 완전히 통제하려 했다는 점, 검찰은 니콜라스가 나루미를 완전히 소유하려 했다고 봤습니다. 그보다 덜한 관계는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검찰은 두 사람 사이에서 끝까지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문제도 언급했어요. 두 사람의 메시지를 보면요. 나루미가 교제 중 어느 시점에 니콜라스의 아이를 임신했던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있었어요. 한 메시지에서는 나루미는 니콜라스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네가 나를 임신시켰던 일, 난 절대 잊지 않을 거야. 넌 이 일에 대해 아무 책임도 느끼지 않잖아. 넌 태어날 수도 있었던 한 생명의 미래를 빼앗은 거야. 넌 나를 임신시켰어. 넌 그냥 나와 잠자리를 갖고 싶었던 것뿐이야. 니콜라스는 그 메시지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니 유감이야. 하지만 이 문제로 법정에서 질문을 받았을 때 니콜라스는 이를 부인했어요. 그는 나루미가 임신했던 것이 아니라 단순히 생리가 늦어진 것뿐이라고 말했어요. 두 사람이 함께 임신 테스트기를 했고 일본의 의사를 찾아갔으며 그 의사가 나루미는 임신한 적이 없다고 확인해 주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메시지들이 실제로 존재했던 것은 사실이었어요. 검찰은 이 메시지들을 통해 한 가지를 보여주려 했습니다. 나루미가 프랑스로 떠나기 전부터 두 사람 사이에선 이미 해결되지 않은 상처와 원망이 쌓여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나루미가 실제로 프랑스로 떠났을 때, 그와 헤어졌을 때,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을 때,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졌을 때, 경찰은 바로 그 순간부터 니콜라스의 계획이 시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니콜라스는 출국하기 2주 전 칠레에 있으면서 이미 프랑스 렌터카를 예약해 두었어요. 검찰은 이것이 즉흥적으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가 11월 30일 부장송에 도착했을 때도 그는 자신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어요. 그 사실을 알고 있던 유일한 사람은 앞서 이야기한 사촌 후안뿐이었어요. 그런데 후안에게조차 니콜라스는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네바에서 열리는 어떤 학회 때문에 유럽에 왔다고만 말했어요. 그리고 12월 1일 나루미가 사라지기 5일 전이었습니다. 니콜라스는 밤에 혼자 차를 몰고 돌 남쪽 강가에 있는 외딴 숲 지역으로 향했어요. 검찰은 그가 그곳을 미리 살펴보러 간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같은 날 검찰은 니콜라스가 슈퍼마켓에 들러서 앞서 이야기한 물건들을 샀다는 점도 다시 강조했죠. 5리터짜리 연료통, 성냥, 표백제와 세제가 들어있는 스프레이. 검찰은 이런 물건들이 한꺼번에 구매된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고 말했어요. 범죄의 흔적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 뒤로 4일 동안의 감시가 이어졌습니다.
11월 30일부터 나루미의 기숙사 CCTV에는 얼굴을 가린 한 인물이 찍혔습니다. 그 인물은 106호실, 그러니까 나루미의 방 창문 아래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 모습은 3일 밤낮 동안 무려 11번이나 포착됐어요. 그리고 그 인물이 나타날 때마다 니콜라스 렌터카 GPS 기록과 휴대전화 기지국 기록은 그가 바로 직전까지 캠퍼스 주변에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니콜라스가 4일 동안 나루미를 지켜봤다고 주장했어요. 그녀의 생활 패턴을 파악하고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월 4일 저녁, 니콜라스는 나루미를 부장성 남쪽 약 20km 떨어진 마을에 있는 라타보드 구스타브라는 식당으로 초대합니다. 감시 카메라 영상에는 두 사람이 함께 식당을 떠나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기숙사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요. 그것이 나루미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역시 우리가 알고 있듯 12월 5일 새벽 기숙사에 있던 15명의 학생이 비명소리에 잠에서 깹니다. 여러 목격자들은 그 소리를 공포에 질린 비명으로 기억했습니다. 그 뒤에는 무거운 충격음이 들렸어요. 그리고 곧 완전한 정적이 찾아옵니다. 15명의 학생 모두가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검찰은 이 소리의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고 봤어요. 비명, 충격음, 그리고 정적. 검찰은 바로 그 순간이 나루미가 사망한 순간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어요. 검찰은 또 그날 밤 이후 니콜라스의 렌터카가 캠퍼스 근처 주차장에서 무려 29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연인과 다시 만나서 늦잠을 자고 편하게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고 확신했어요. 그 29시간 동안에는 기숙사 방 안에서는 처리해야 할 일이 있었고 그 일을 끝내는데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주장이었죠. 즉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나루미의 시신을 방 밖으로 옮길 방법을 찾고 있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것이 나루미의 주황색 여행 가방이 사라진 이유도 설명해 준다고 봤어요. 그리고 렌터카 안에서 혈흔이나 DNA가 발견되지 않은 이유도 설명된다고 주장했죠. 검찰은 니콜라스가 나루미의 시신을 그녀 자신의 여행 가방 안에 넣어서 옮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어요. 니콜라스는 법정에서 자신이 오랜 시간 나루미의 방에 머물렀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두 사람이 함께 음식을 먹었고 그날 오후 다시 관계를 가졌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또 그날 저녁 아르치레가 나루미를 찾으러 문을 두드렸을 때 나루미가 자신에게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루미가 아르치레에게 떠나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어요. 다음날 아침 자신이 떠날 때도 나루미는 조금 슬퍼 보였지만 분명히 살아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니콜라스는 자신이 떠난 뒤에 나루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전혀 모른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그의 위치 추적 데이터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12월 6일 해가 뜨기 전 니콜라스의 렌터카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GPS 기록은 그 차량이 5일 전 밤중에 방문했던 바로 그 숲 지역으로 향했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그날 아침 약 2시간 동안 그곳에 머물렀어요. 검찰은 바로 그때 니콜라스가 나루미의 시신을 유기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렌터카를 반납한 뒤 니콜라스는 프랑스를 떠나 바르셀로나로 향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사촌을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언급했듯이 그 시기에 그는 후안에게 지식사에 대해 여러 질문을 했어요. 재판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자 니콜라스는 자신을 이렇게 변호했습니다. 의학적인 이야기가 나왔다면 그건 자신이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고 배우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이라고요. 마침 사촌이 의사였기 때문에 그냥 호기심에 질문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바르셀로나에서 머문 뒤 니콜라스는 제네바를 거쳐 12월 13일 칠레 산티아고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 나루미의 휴대전화와 SNS 계정에서 가족과 친구들에게 보내지던 가짜 메시지들은 완전히 멈췄어요. 기억하시겠지만요. 니콜라스의 일본인 친구 2명, 메구미와 리나는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니콜라스가 자신들에게 일본어 문장을 번역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것, 그리고 그 문장들은 나중에 나루미의 계정에서 가족들에게 전송된 메시지 속에 토시 하나 다르지 않게 등장했어요.
하지만 니콜라스는 자신이 그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추궁당했을 때도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어요. 왜 친구들에게 대화 기록을 삭제하라고 했느냐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어요. 그저 소문이 퍼지거나 말이 왜곡되어 전달되는 것을 막고 싶었을 뿐이라고. 검찰이 제기한 또 다른 문제는 나루미의 이름으로 구매된 리용행 편도 기차표였어요. 검찰은 그 표 역시 나루미가 자발적으로 떠난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수사관들을 혼란스럽게 하려는 니콜라스의 계획 중 하나였다고 주장했어요. 수사관들은 방 전체에서 지문을 채취했어요. 컵에서도 지문이 나왔고요. 벽에서도 나오고 가구에서도 지문이 채취됐습니다. 그리고 그 지문들을 대조한 결과 니콜라스의 지문과 일치하는 것이 발견됐어요. 또 하나, 방 안에서는 세제로 청소한 흔적도 발견됐어요. 며칠 전 니콜라스가 청소용품을 샀다는 사실과도 맞아떨어지는 부분이었죠. DNA에 관한 이야기도 하자면요. 수사관들은 방 안에서 나루미의 DNA, 아르티르의 DNA, 그리고 니콜라스의 DNA 외에도 아주 희미하지만요. 남성 DNA 흔적 2개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베개 안쪽에서, 다른 하나는 바닥에서 발견됐습니다. 변호인단은 이전부터 이 부분을 문제 삼아왔어요. 수사관들이 이 DNA를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조회조차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판 도중 실제로 경찰은 두 DNA를 조회했습니다. 하지만 일치하는 사람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자 변호인단은 새로운 요구를 했습니다. 2016년에 그 기숙사에 살았던 남성 최소 63명의 DNA를 채취해서 이 미확인 DNA와 비교해 달라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법원은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DNA 흔적들이 사건 당시와 관련이 있다는 근거가 없다고 본 겁니다. 검찰은 증거뿐 아니라 니콜라스의 정신 상태와 성격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법정에는 2명의 정신과 의사와 1명의 심리학자가 증언합니다. 전문가들은 모두 니콜라스가 재판을 받는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설명한 건 그의 성격이었어요. 2020년 송환 직후 니콜라스를 진단했던 정신과 의사 장 박사는 법정에서 이렇게 말해요. 처음 받은 인상은 상대를 조종하려는 성향이 매우 강한 사람이었다는 것. 진찰 과정에서 니콜라스는 지나치게 복잡하게 말했고 회피적인 답변을 했으며 상대를 조종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병적이라고 할 정도로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심리학자 클라라 박사는요, 니콜라스와 7시간 동안 면담했습니다. 그녀는 법정에서 니콜라스가 자신의 매력에 강한 자신감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또 죄책감에 둔감했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도 부족해 보였다고 설명했죠. 갈등이 생기면 그는 언제나 스스로를 정당화했다고 해요. 그리고 상대방이 느끼는 현실 자체를 지워버리는 수준까지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클라라 박사는 또 이렇게 말했어요. 니콜라스는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듯한 관계를 원하지만 그 관계는 철저히 일방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누군가에 대한 통제력을 잃는 것을 도저히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전문가들은 니콜라스에게 강한 자기애적 성향이 있고 현실을 자기 방식대로 바꾸려는 욕구, 그리고 극단적인 통제 욕구가 있다고 평가했어요. 재판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요. 나루미의 어머니 다에코는 3시간 30분 동안 증언했습니다. 그녀는 증언하는 내내 딸의 초상화를 손에 들고 있었어요. 법정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다에코는 법정에서 나루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야기했어요. 나루미가 인생에서 무엇을 포기해야 했는지, 무엇을 위해 노력해 왔는지, 그리고 무엇을 빼앗겼는지, 나루미가 지금 살아 있었다면 분명 세상에 의미 있는 일을 했을 거라고요. 그럴 만한 마음과 인품을 가진 사람이었다고요. 다에코는 니콜라스와 그의 부모에게도 말을 건넵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녀가 저지른 일을 감싸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마주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녀의 증언이 끝나자 법정에선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재판에서 증언한 또 다른 사람은 나루미의 남자친구 아르트리였습니다. 그는 도쿄에서 화상으로 증언했습니다. 아르트리는 말했어요. 나루미에게는 적이 없었다고요. 위험한 사람으로 언급된 사람은 오직 니콜라스 뿐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두 사람의 관계는 앞으로 더 멀리 갈 수 있었다고요. 나루미는 자신의 삶을 비추던 햇살 같은 존재였다고 했습니다.
또 사건이 벌어진 지 7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답은 없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 방에 있는 단 한 사람, 니콜라스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최후 변론입니다. 검찰은 2시간 동안 법정에서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모든 것, 정말 모든 것이 니콜라스를 가리키고 있다고요. 한 사람에게 이 정도로 많은 증거가 집중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니콜라스가 나루미를 되찾는 데 실패하자 계획적으로 그녀를 살해했다고 주장했어요. 그는 미리 인화성 액체와 성냥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본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이랬어요. 나루미가 질식 또는 목 졸림으로 숨진 뒤 강에 유기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검찰은 배심원들에게 니콜라스를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매우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어요. 종신형. 그리고 출소 후에도 영구적으로 프랑스 입국을 금지해달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부유한 집안의 청년. 해마다 여러 나라를 여행하던 사람이 왜 여자친구를 살해하게 되었을까? 검찰은 그 답이 심리 분석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타인을 지배하려는 욕구. 검찰은 니콜라스가 나루미에게 자신이 생각하는 여성상을 강요하려 했다고 봤습니다. 지배적인 남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 그런 식으로 나루미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검찰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루미의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은 오직 니콜라스 뿐이라고요. 그녀는 영원히 그의 것이라는 뜻이요. 한편 니콜라스의 변호인단은 이번 최후 변론이 자신들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변론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인정했어요. 니콜라스가 재판 내내 거짓말을 했다는 점,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을 했다는 점. 하지만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살인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계획살인이라는 주장도 부인했어요. 증거 어디에도 계획된 살인을 입증하는 내용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의 구매 내역과 행동 역시 나루미의 죽음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시신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드는 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마법을 믿지 않아요. 범죄 현장을 청소한 살인범은 결국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흔적이 남기 때문이죠. 대학 기숙사 방에서 누군가를 살해하고도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변호인단은 법원의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그가 정말 무고하다면 어떡할 겁니까? 이렇게 재판은 끝났어요. 그리고 2022년 4월 12일 법원은 니콜라스에게 계획적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량은 징역 28년이었어요. 변호인단은 다음 날 바로 항소했어요. 그리고 2023년 12월 항소 법원은 유죄 판결과 징역 28년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다만 첫 판결과 달라진 부분이 있었는데요. 형기의 일부를 칠레에서 복역하는 대신 전부 프랑스 교도소에서 복역하도록 수정된 것입니다. 변호인단은 다시 항소했어요. 이번에는 사건이 프랑스 최고 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2025년 2월 26일 법원은 전면 재심을 명령했어요. 이유는 절차 문제였어요. 재판에서 사용된 일부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사전에 변호인단에게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법원은 이것이 니콜라스의 공정한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봤습니다. 다만 법원은 분명히 밝혔어요. 이 결정은 무죄 판결이 아니었어요. 증거가 잘못됐다는 뜻도 아니었죠. 무죄 선고도 아니었어요. 절차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세 번째 재판은 2026년 3월에 시작됩니다. 나루미가 사라진 지 거의 10년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니콜라스는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어요. 재판은 2026년 3월 26일에 마무리됐습니다. 35세가 된 니콜라스는 두 번째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형량이 달랐어요. 그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변호인단은 종신형에 대해서도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하지만 현재까지도 판결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니콜라스는 남은 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나루미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나루미의 시신은 지금까지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수색이 이루어졌는데도 말입니다.
니콜라스가 거의 2시간 동안 머물렀던 강은 잠수부들이 수색했어요. 소나 장비도 투입됐고요. 시신 탐지견도 동원됐고요. 지역 사냥꾼들, 어부들까지 수색에 모두 참여했어요. 하지만 나루미의 흔적은 단 한 번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언론에선 오랫동안 이야기된 내용도 있는데요. 바로 나루미 목격담입니다. 그리고 니콜라스의 아버지 움베르토가 주장했던 것처럼 나루미가 스스로 사라졌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부분도 하나씩 살펴볼게요. 46세 남성, 세드 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증언을 통해서 2016년 12월 11일 저녁, 부장송의 한 스낵바에서 울고 있는 젊은 아시아 여성을 보았다고 말했어요. 그 여성은 군인으로 보이는 남성과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세드는 그 여성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주장했어요. 난 여기 있을 수 없어요. 무서워요. 그가 다시 돌아올 거예요. 전 떠나야 해요. 그러자 군인으로 보이는 남성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와 함께 있으면 안전합니다. 세드는 자신이 직접 그 여성에게 다가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물었다고 했어요. 그때 그 여성이 분명히 나루미라고 답했다고 주장했어요. 며칠 뒤 나루미를 찾기 위한 공개 수배가 시작됩니다. 세드는 언론에 나온 사진을 보곤 바로 그녀임을 알아봤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경찰에 연락해서 자신이 본 사람이 나루미가 확실하다고 진술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세드의 진술을 조사했어요. 그리고 그가 봤다고 주장한 젊은 여성도 찾아냈죠. 그 여성은 실제로 나루미와 닮은 젊은 아시아 여성이었어요. 하지만 나루미는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세드는 지금도 자신이 본 사람이 분명 나루미였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루미가 사라진 뒤 그녀를 봤다고 주장한 사람은 또 있었어요. 부장성에서 약 300km 떨어진 도시 베르댕. 그곳의 작은 바 겸 상점에서 일하던 여성 종업원과 가게 주인이 함께 증언했어요. 그들은 12월 19일 오후 나루미와 인상 차이가 비슷한 젊은 여성이 가게에 들어왔다고 말했어요. 그 여성은 그곳에 2시간 넘게 머물렀다고 해요. 가게 주인은 다음 날 신문에 실린 실종자 전단 사진을 보곤 그 여성이 나루미였다고 확신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그 여성은 많이 울고 있었고 상태도 매우 좋지 않아 보였다고 해요. 주인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여성이 약 2만 원 정도 나온 음료값을 은행카드로 결제했다고요. 수사관들은 이 주장도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성도 나루미는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종업원과 가게 주인은 세드와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본 사람이 나루미였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례에는요,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목격자들은 모두 그 여성이 매우 불안해 보였고 무척 괴로워하는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니콜라스의 아버지 움베르토의 주장으로 이어지는데요. 움베르토는 어쩌면 나루미가 살아낸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라지기를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는 일본에서 알게 된 한 사회적 현상을 언급했는데요. 경제적인 문제든 연애 문제든 개인적인 문제든 큰 어려움에 놓인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져 전혀 다른 곳에서 새 출발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니콜라스의 변호인단도 최후 변론에서 이 이론을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법정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루미는 2명의 남성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사라지는 것이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까? 변호인단은 또 살해된 것으로 판단되어 누군가가 유죄 판결까지 받았지만 30년 뒤 살아서 다시 나타난 한 여성의 사례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특히 나루미의 남자친구였던 아르투르는 이 이론을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그는 나루미가 가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나루미는 2017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르치레에게 나루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스로 사라졌다는 이야기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말이었어요. 나루미의 가족도 이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나루미의 여동생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루미에게는 자발적으로 사라질 이유도 없었고요. 그럴 생각도 전혀 없었다고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지금까지도 어떤 이론도 어떤 목격자도 어떤 주장도 2016년 12월 4일 밤 나루미의 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완전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나루미가 자발적으로 사라졌다는 주장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어머니 다이코는 말했습니다.
세상이 나루미가 살아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까지 절대 멈추지 않겠다고요. 나루미를 단순한 실종자나 피해자로만 기억하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서의 나루미를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똑똑했고 따뜻했고 성실했고 수많은 계획을 품고 있던 사람. 그것이 나루미였어요. 나루미는 그 방에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누릴 자격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자신에게 남은 생애 동안 나루미가 절대 잊히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족이 바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나루미의 시신을 찾는 것, 그리고 일본의 전통과 의식에 따라서 그녀의 장례를 치르고 삶과 죽음 사이에 멈춰 있는 마지막 과정을 끝내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이 오기 전까지 가족들은 슬픔 속에서 계속 그 시간을 견뎌야 해요.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것처럼요. 가족의 변호사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루미의 가족은 수년 동안 딸의 유령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요. 안타깝지만 오늘 사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것이 오늘 영상에서 전해 드릴 수 있는 모든 내용입니다. 저도 여러분께 더 많은 답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나루미가 어디에 있는지,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가족이 나루미를 찾아 제대로 장례를 치르고 마침내 필요한 마무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가족들이 그날 밤에 진실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은 너무나 안타까워요. 고인의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이 이야기가 계속 전해지면서 나루미의 이름이 잊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은 너무나 슬프고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동시에 통제적이고 위험한 관계가 얼마나 무서운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해요. 위험 신호를 일찍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관계가 위험한 수준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식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아직도 그 데일리 모션 영상이 떠오르는데요. 니콜라스는 나루미에게 자신과 연애를 계속하려면 반드시 따라야 할 규칙까지 제시했습니다. 그 행동은 정말 두려울 정도였어요. 현재 니콜라스는 종신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입니다. 만약 또 다른 항소가 이루어지거나 이 사건에 새로운 변화가 생긴다면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나루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단순히 사건 속 이름으로만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루미 구로사키. 그녀는 꿈이 있었고 가족을 사랑했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훨씬 더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오늘 그녀의 미제노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